자, 그러면 104페이지의 교재를 보죠. 첫째,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서 목적의 비영리성에서 법인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구성원에 게 분배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민사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사법인은 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요. 비영리법인이다 이 얘기죠. 보시면 되고. 다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뭐라고요? 합동행위라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보시면 되고. 정관 작성의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해야 된다. 정관은 법인의 대내적, 대외적 기본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단체 규범이고 정관의 법 정리는 뭐다? 자치법규다. 그거 하나 주의하면 돼요. 정관의 법 정리는 뭐다? 자치법규다. 내부의 법이다 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정관의 필요적 사항 보면 기억, 목적, 니은 명칭, 디귿 사무소 소유지, 리을 자산에 관한 규정, 미음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여기까지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공통. 그 다음에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요것은 사단법인에만 두 개는. 그렇죠? 보시면 이것이 필요적 사항이다. 나머지는 다 뭐다? 임의적 사항이다. 네, 동그라미 2번. 주무관청에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관청이 주무관하면 둘 다 받아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죠. 마지막 뭐 해라? 설립 등기해라. 설립 등기해라. 주의해야죠. 자, 밑에 판례 하나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뭐다? 자치법규다. 그래서 뒤에 들어온 사람도 그거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지켜야죠. 그렇죠? 자치법규다. 이는 자치법규를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에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에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자, 뭔 얘기냐? 사단법인의 정관은 뭐예요? 법정이 자치법규다. 일종의 뭐예요?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법은 누가 해석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해석해? 법원에서 해석해? 법원에서 해석해야지. 그러니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는데 사단법인 내에서 사원총회에서 이거 이렇게 해석합시다라고 결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자고 결의했다는 거야. 그럼 그 결의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걸 따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것은 뭐니까? 자치법규니까. 다수결에 따를 필요는 없다. 왜냐면 법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마찬가지 목적은 비영리성이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뭐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나와있죠? 주의하면 되고. 마찬가지 뭘 적어야 돼요? 정관을 작성해야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뭘 내놔야 돼? 돈 내놔야지. 돈을 내는 걸 출연행위라고 해요. 출연행위. 그래서 재단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야죠. 나오죠? 재단법인 설립자는 재산을 어떻게 하고?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해야 된다. 정관의 작성 이외에 재산을 출연한 점에서 사단법인과 다르고 두 번째, 정관의 필요적 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유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나와있죠? 5개 똑같아요. 근데 재단법인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유지 또는 이사의 인면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뭘 있다는 거야? 최소한 뭐 있다는 거야? 목적하고 자산이 있다는 얘기지 결국은. 최소한 그건 있다는 얘기잖아. 목적하고 자산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위를 정한다. 나와있죠?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단에 출연 나오고 주무관청 허가 설립 등인데 그 출연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근래에 좀 잘 안 나왔는데 거의. 예. 자, 일단 이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자의 귀속시기를 알려면 일단 민법 186조와 187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옆에 나와 있죠. 186조와 186조 법조문 두 개. 이거 저희 가장 중요한 법조문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186조 뭐라고 했냐면 옆에 있죠? 107페이지에 부동산에 관한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하는 거죠. 법률행위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 해서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뭘 해야만?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이 두 개의 법조문은 물권법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고 앞으로 공부할 때 이걸 알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모든 게. 자, 그럼 보자. 법률행위니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했다. 매매 계약, 뭐야? 계약, 법률행위죠? 그럼 매매 계약만 하면 을은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죠? 법률행위로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뭐야만?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로 한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라고 얘기해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물권행위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 물권행위 이제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적 합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얘기냐면 매매 계약 안에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 안에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물권행위라고 해요, 승부인들. 이걸 물권적 합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매매 계약 안에 있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이제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 소유자가 바뀌려면 매매 계약, 즉 물권행위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등기 안 하면 소유자? 아니에요. 한마디로. 등기해야 소유자다. 그렇죠? 근데 187조 보세요. 상속, 공용인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돼 있죠? 여기 오면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이라는 거죠. 자, 갑소유의 땅이 있다. 감명이 돼 있죠? 이 양반 가셨다. 상속인 을이다. 그러면 갑이 죽으면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다. 상속에 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팔았으면 등기해야 소유자인데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 안 해도 법적인 소유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근데 자, 그러면 갑이 죽는 순간 을 명의로 등기 안 되고 저 땅은 누구 땅? 을 땅이죠?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근데 얘가 병한테 판다라는 거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 명의로 일단 어떻게 하고? 등기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했잖아. 이건 뭐야? 법률의 규정이야?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법률행위. 매매 계약, 법률행위란 물권 변동 뭐래라? 등기. 병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야만 병거다. 그렇죠? 팔려면 지명으로 등기하고 이전 등기해줘라 이거죠. 그래서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한 다음에 처분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감명의 땅이 있어요. 땅이 있죠? 을이 경락에 참가했어. 경매 나왔어. 경락에 참가해서 매수자금 완납. 경매가 종료된 시점은 매수자금 완납시에요. 경매대금 다 냈을 때게. 그래서 을이 경매대금을 다 냈어요. 다 냈어. 그러면 을은 등기야 소유자예요?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등기 누구한테 가 있어? 갑한테 있다 하더라도 얘 소유자? 아니고 돈 내는 순간 누구 거? 을 거. 법적인 소유자. 알겠죠? 뭔 얘기인지?
공용징수, 수용당했다는 얘기죠. 내 땅 수용당했어. 그럼 수용이 끝나는 건 수용보상금 나왔을 때 끝나거든요. 그럼 내가 수용보상금 받는 순간 누구 거냐면 국가 거. 등기가 4명이 됐다. 상관없다. 한 말이어서. 네, 판결은 이거 형성 판결만 얘기하는데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포함시키지 않고 형성 판결만 얘기한다. 저거 원래 시험에 많이 나와요.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 또 얘기를 하는데 저 판결은 뭐만 얘기한다? 형성 판결만 얘기하지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뭔 소리냐 보자. 각각 우리 매매계약 있죠. 매매계약서요. 그러면 매매계약만 하면 소유자예요? 등기해 소유자야? 등기해 소유자죠? 그럼 갑이 을한테 등기해 줘야죠? 등기 안 해줘. 그럼 을은 갑한테 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해주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 제기했죠? 제기해서 을이 이겼어.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판결 때렸죠? 판결 때리면 을이 소유자일까요? 판결문 들고서 을이 등기할 소유자일까? 판결 내리면 을이 소유할까? 판결문 갖고서 등기할 소유자일까? 판결 문 들고 등기할 소유자야. 갑은 을한테 이행해줘라, 뭐뭐 해줘라죠? 해줘라잖아. 뭐뭐 해라. 이행 판결이에요. 뭐뭐 해라는 이행 판결이야. 따라서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을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판결문 갖고서 등기해야 소유자예요. 얘는.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건 딱 하나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공유물 분할 판결하고 채권자 취소 판결하고. 여러분이 두 개만 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형성 판결은 두 개밖에 없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 판결 두 개.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하고 채권자 취소권 전부 형성권이기 때문에 둘 다 형성 판결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 땅이 있죠. 갑을이 공유하고 있잖아, 땅을. 근데 더 이상 공유하기 싫잖아. 그러면 이제 분할해야죠. 협의가 하면 돼.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갑과 을은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따라라고 판결 때리잖아요. 그럼 판결 나온 순간 무조건 이건 누구 거? 갑 거, 이건 누구 거? 을 거. 등기. 안 해도.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행 판결은 포함시키지 않는다요. 아무튼 요 경우에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반드시 뭐래라? 등기해야 되는데 상속, 판결, 경매, 공인수, 기부학계, 기타 법률에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처분하면 어떻게 하라? 등기해라. 자, 근데 좀 보세요. 106페이지 동그란 미분에 재산의 출현하고 나왔는데 거기 재산의 출현 두 번째 중간에 보면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유증으로 설립할 때는 뭐에 대한 규정? 유언. 그래서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뭐? 증여. 내가 재단법인 주는 거 아니야. 증여. 유언으로 설립할 때는 뭐가? 유증.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죠.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된다 되어 있고.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출현 재단은 법인이 성립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단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법조문. 자, 갑이 땅을 내놔서 갑명의 땅이죠. 등기되어 있죠. A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갑이 땅을 내놔서 A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땅은 언제부터 A 재단법인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자, 지금 법조문 봐서요. 아까 방금 읽은 거 보세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출현 재단은 언제? 법인이 성립한 때라고 되어 있죠? 법인이 성립한 때는 언제예요? 그렇지. 법인 설립 등기 시.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에 법인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규정 마지막 보면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이전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법률의 규정으로 보잖아.
법인이 성립한 때 법인의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기타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다시 앞에 보세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라고 돼 있죠. 그럼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법률행위 아니야.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잖아. 무슨 행위 아까? 아까 뭐였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라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해야지. 지금 민법 48조의 그 규정은요. 두 개가 다 될 수 있어요. 법률행위라는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앞에 재단법인 설립 강조하면 마지막에 법인 성립할 때 법인의 것을 본다. 그걸 강조하면 187조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이 두 개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갑이 재단법인 설립했죠. 설립하고 법인 등기했죠. 했는데 아직 이 부동산 등기 안 넘긴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었어. 을한테 파는 거야. 팔고 먼저 등기 넘기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지금 법인 설립 등기 했어야 했어 일단. 했어. 설립 등기 했어. 했는데 이 등기가 안 넘긴 거지. 부동산 등기는. 그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이제 팔고 부동산 넘겨버린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48조에 보면 법인이 성립한 때 법인의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법률에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본다면 저 부동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거야? 재단법인 거. 등기해도 얘 거니까 무거리냐 무거리 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얘 거다. 근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강조하면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가 소유자잖아. 그럼 누구 거야? 을 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186조로 해석하냐 187조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소유자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 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문제는. 이거 어떡할래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187조 법률에 규정한 물권 변동 본다. 즉 갑과 A 사이에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등기를 안 해도 누구 거? A 재단 법인 건데 A 재단 법인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에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하려면 뭐라? 등기해야 된다. 이게 판례예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법인 건데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한마디로 해서. 두 개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민법 48조 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재산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소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 누구 거? 법인 건데 제3자한테 내 거야!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그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요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재단법인을 설립 등기하는데 그 재산이 포함돼서 설립 등기가 되는 거죠. 정관에만 기재돼 있죠. 등기는 아직 안 나와요. 왜냐면 법인이 설립 등기가 돼야만 법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갈 수가 있죠. 법인이 성립해야만 법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지. 그렇죠. 권리자가 아니니까. 아직 법인 설립 등기하기 전에는 재단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권리자가 아니니까. 등기 전이라는 그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신 아니 지금 보세요. 설립 등기 했죠? 설립 등기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팔 수 있다 그렇게. 아직 등기 안 넘어가니까. 실제로 사례가 이거였어요. 실제 사례가. 즉 내가 A재단 법인 설립해놓고서 그러면 법인 명의로 이거 등기해줘야 돼 말아야 돼. 재산. 아직 안 했어. 안 한 상태에서 이게 이중으로 팔아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럴 때 이 재산이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원인이지. 그래서 설립 등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등기를 해주지. 이 전에 어떻게 법인 명의로 등기 넘길 수 없는 거죠. 땅을. 예. 그렇잖아. 재산, 법인이 어떻게 해야지? 성립돼야만 권리 결정돼. 그렇죠? 성립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어. 절로. 아마 중간에.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거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여기서 이 두 개 법조문 186조 187조죠. 이거 앞으로 계속 써먹어요. 법률행위를 한 부동산 물권 변동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법률에 규정해 올 것만 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응용. 내가 저당권 포기했어요. 나 저당권 포기할래. 지상권 포기할래. 전세권 포기할래.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지상권 포기할 거야. 전세권 포기할 거야. 했죠?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정답. 지상권 포기하고 저당권 포기하는 건 법률행위 아니야. 단독행위잖아.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이상한 얘기지.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건은 등기하라며. 그러면 단독행위고 뭐 법률행위 맞잖아. 그 등기 말소.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을 포기하면 등기를 말소해야만 저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권을 포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건은 등기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107페이지. 범인의 능력. 자, 법인도 권리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권리 능력자죠? 법인도 권리 능력자지만 자연인과 똑같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지만 법인의 권리 능력은 약간 제한되는데 어떻게 제한되느냐?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성질에 의한 제한이 있고 뭐가 있어요?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어요. 성질에 의한 제한은 뭐냐면 법인은 가족권, 상속권, 인격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법인이 뭐 결혼해? 자식 있어? 그거 아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법인은 인간 자연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가족법사의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인격권 이런 거 가질 수도 없고 생명권 없지. 법인은 없애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 근데 명예권이나 신용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건 있어. 신용권 같은 건 있는데 자연인만 가질 수 있는 가족법상의 권리라든지 이런 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질상의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상 제한은 딱 두 개가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갖는다. 이거 딱 하나 있고 상법에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 무한 책임 사원은 다 책임져야 돼 말아야 돼? 책임져야죠. 근데 주식회사가 무한 책임 사원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될 수 없다. 이 두 개 있어요. 딱 법적으로. 그래서 법률에 대한 제한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거 34조에 있는 건데 34조는 뭐라냐면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가 된다. 그럼 이 목적 범위 내가 도대체 뭐냐?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 통설과 판례가 다른데 우리 판례는 뭐냐면 법인은 그야말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갖는데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간접적 수단을 모두 포함한다고 그러고 통설은 뭐냐면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신경 쓰지 마 이거. 똑같은 거 어차피 결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뭔 얘기냐. 학교법인 만들었어요. 학교법인은 뭐 하는 데야? 교육사업이죠. 학교법인은 교육사업을 하는 데요. 그럼 학교법인, 자, 법인은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에 주체된다라고 우리 민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사업의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에 주체되는 거죠 원래. 그러면 학교법인이 우유사업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우유사업. 교육하고 관계 있어 없어? 별로 없잖아 우유사업은. 그럼 학교법, 그럼 그건 그 목적 범위 외에 권리력이 없는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적 범위 내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 수단뿐만 아니라 간접적 수단도 포함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사업도 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교육사업을 위한 뭐야? 간접적 수단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고 판례는. 통설은 뭐라고 하냐면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해요.
목적 범위내는 목적에 반하지 않는. 그러면 교육 사업을 하는 장학재단, 교육 사업을 한다. 학교 보이는 교육 사업을 하는데, 그럼 교육 사업을 하면서 우유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잖아. 반교육적인 게 아니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요로 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설명 방법만 좀 틀릴 뿐이에요, 사실은. 한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죠. 자, 107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법인의 권리는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첫째, 성질에 대한 제한, 자연인을 전제하는 권리, 즉 생명권, 친권, 정조권 이런 것도 있다 없다? 없다. 없지. 그쵸? 생명권이 어디 있어? 법인이. 그쵸? 보시면 되고, 그럼 미르재단 죽이면 안 되겠네. 그쵸?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한 제한, 법인의 권리력은 법률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명령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현행법은 법인의 권리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개별적인 규정만 있는데 해산한 법인, 청산법인이죠.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번,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상황이 되지 못한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법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목적에 관한 제한. 민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주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목적의 범위 내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다수의 견해는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소수의 견해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한다. 나와 있죠? 별 의미 없어요, 솔직히. 보시면 돼요. 아무튼 법인은 자연인과 다르게 권리력이 어떻게 한다? 제한된다. 약간 제한된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3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에요. 거기 보면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반면 중요한 거 35조 법인은 뭐라고요? 누구?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와있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법인의 누가? 앞에 이사, 기타, 대표자. 자, 뭐해서? 직무에 관하여,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렇죠? 불법행위 한 경우. 누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법인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지를 못한다. 이사 기타 대표자도 책임진다. 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알죠?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타인에게 뭐한 거? 손해를 가한 걸 우리는 뭐라 한다? 불법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경찰차 뭐 차에 쳤다. 그쵸? 그러면 가해자한테 손해배상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한 번. 그 다음 이걸 아냐면 민법 750조가 이제 불법행위고 756조에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용자 책임은 뭐냐면 민법 750조에 있는데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피용자의 불법 행위 누가 책임진다?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용자의. 자, 뭔 얘기냐? 내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었다. 기름 넣었는데 내 차는 경유차다. 근데 주유소 알바가 휘발유 넣었다. 그쵸? 차 망가졌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알바가 잘못한 거지. 그럼 알바한테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있어 없어? 있지. 알바가 잘못했잖아. 알바한테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알바 돈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누구한테? 사장한테 손해배상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이 규정. 피용자에게도 누가 책임다? 사용자가 책임진다. 그쵸? 그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법에 있는 거.
자, 피자 배달, 짜장면 배달, 배달한다. 오토바이 터 무릉 간다. 그쵸? 가다가 사람 쳤다. 아, 누가 잘못한 거야? 배달부가 잘못한 거죠? 그쵸? 그럼 걔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돈 있어, 없어? 없어, 되게. 그쵸? 이거 물어보소. 그때 없지. 배째라고 우리 대부분. 그쵸? 그럼 누구한테? 피자집 주인. 그쵸? 짜장면집 주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사용자 책임이에요. 피용자행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요. 근데 여기는 면책 규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나 사용자가 선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에서 그 면책 규정이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돼서. 자, 아무튼 사용자 책임이야. 그럼 보자 지금부터. A 법인의 갑이사가 A법인의 갑이사예요. 이사가 지금 출장 가고 있어요. 차 몰고 업무상 출장하다가 실수로 을을 쳤네요. 그쵸?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야? 갑이사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을은 갑이사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갑이사는 A 법인의 이사죠? 근데 뭐 하다 그랬어? A 법인의 업무하다 그랬죠? 그럼 이건 결국 A 법인의 행위죠, 결국은. A 법인은 못 움직이니까 얘가 대신 하잖아. 그러니까 민법 35조에서 법인의 불법행위라고 해서 이사, 기타 누가? 대표자가 법인의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누가 책임진다? 법인이 책임진다. 그래서 얘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사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그쵸? 내 마음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둘 중에 아무나. 알겠죠, 뭔 얘기인지? 여기 사용자 책임은 틀려요. 여기는 면책 규정이 없어. 사용자 책임은 면책 규정이 있어서 없어. 있었죠? 이건 사용자 책임이 면책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 갑이사가 뒤에 앉아야지. 갑이사는 뒤에 앉았고 앞에 B가 운전하고 있다. B가 운전하고 갑이사는 뒤에 앉았죠. 출장 가고 있어. B가 을을 쳤다. 그쵸? 35조가 적용돼 750조가 적용돼.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까? 사용자 책임이 적용될까? 이건 사용자 책임이 적용돼요. 왜? 이사가 아니잖아. 누가 해야 돼? 이사, 기타, 대표자가 첫 번째가. 얘 이사 아니잖아. 얘는 뭐예요? 법인에 고용된 애죠? 이 경우에는 35조가 아니라 756조에 사용자 책임이 적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사, 기타, 대표자가 했을 때만 뭐가 되는 거야? 35조가 적용된다고. 알겠죠? 감사가 운전하네? 감사. 출장 가고 있어. 쳤어. 35조, 756조. 756조. 감사니까. 이사 아니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해야 돼? 이사, 기타. 대표자가 해야 돼. 알겠죠? 원장님? 첫 번째 요건이. 두 번째 뭐예요? 그 직무에 관해서. 그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업무 집행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이제 외관설, 외형설에서 판단한다, 되게. 대한민국 법이 다 똑같아요, 거의. 직무 집행을 판단하면서 다 외형설이에요, 대한민국 법은 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설명해 주기 제일 편한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찰관도 사람 칠 수 있어, 없어? 있죠. 경찰차가 실수로 사람 칠 수 있잖아. 그 경우에는 뭐냐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돼요. 국가배상법에 대해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내가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공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해야 되죠? 그 직무집행해야 되는데 그 직무집행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하냐? 마찬가지로 외형설에서 판단해요. 즉 그 사람이 직무집행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런 얘기죠. A라는 경찰이 있는데 걔 쉬는 날이야. 비번이야. 노은 날이야. 직무집행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심심해서 나갔어요, 그냥. 나갔더니 저기 웬 다정한 연인들이 지나가고 있네. 샘난다. 가서 경찰 신분증이 있으니까 나 경찰 불신 검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직무집행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사 있어, 없어? 무슨 의사 있어? 그냥 심심해서 그런 건데. 심심해서 의사도 없잖아, 그럼. 직무집행 의사 없죠? 괜히 그런 거잖아. 권한도 없고 의사도 없죠? 근데 경찰 신분증 보이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상대방하고 신랑이 붙었어. 얘가 믿어가지고 상대방 다쳤어. 그럼 상대방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얘는 직무집행할 의사 있어, 없어?
없고 권한도 없죠. 근데 상대방이 보기에 직무집행위로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외형설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직무집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 그걸 직무집행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예요. 한마디로. 똑같. 우리나라 법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외형적으로 판단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라.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민법 35조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제일 먼저 누가 해야 돼요? 이사기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에 관해서? 직무집행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756조의 사용자 책임과 35조의 이사의 법인의 불법행위는 틀려요. 적용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러면 108페이지 보세요. 반가로 이번에 요건. 첫째, 뭐라고 했어요? 대표 기관에 행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 기관으로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행, 청사인 다 맞다 보시면 되고. 주의할 거 109페이지 맨 위에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거 주의해야 돼요. 이사, 기타 뭐라고 돼 있어? 법에? 대표자 돼 있잖아. 그러니까 대표권이 없는 이사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 적용 안 돼요. 또한 대표기관 이외의 감사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법인은 민법 756조에 뭘 부담한다? 사용자 책임. 그래서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있을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35조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756조에 사용자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직무에 관한 행위해야 된다.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게 한 것이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도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뭐다? 통설이다. 나와 있죠? 외형설이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 좀 기억하면 되고. 3번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죠. 고의 또는 과실로 위협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가에서 법인은 불법행위에 대한 소비한 책임 부담해야 되고 기관 개인의 책임. 첫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대표기관 개인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양자가해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피해자는 법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고 이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이것은 부진정 연대 채무다.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직무집행성이 없어. 그럼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죠. 그럼 어떡하냐? 대표기관 개인이 민법 750조에 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사항의 의견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이를 집행한 사원, 기타 대표기관은 연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는 거 있죠. 행위하는 거에서 의견에 찬성한 이사라든지 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몽땅 어떻게 한다? 같이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별 신경 쓸 거 없고 잘 기억하세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누가 해야 돼? 이사, 기타, 대표자. 이사, 기타, 대표자.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 뭐예요? 다 뭐야? 사용자 책임이야. 그쵸? 다 사용자, 감사, 뭐 다 사용자 책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35조와 756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뒷장 보세요. 판에 나오죠? 첫 번째. 민법 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긴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판례가 있어서 시험에 나와요. 이게 얘기가. 두 번째, 직무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 하더라도 위 직무에 관한 행위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와 있죠?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기관. 법인의 기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사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뭐가 있어? 사원총회. 그래서 법인의 기관은 이사, 감사, 사원총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뭐 맨날 하는 얘기인데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는 어디예요? 의사결정기관. 법인의 의사결정기관 어디야?
회사의 의사결정 어디서 해요? 주총회사잖아. 사원총회는 거기에 의사결정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원총회에서 이거 합시다 결정했으면 집행해야죠? 집행하는 게 누구야? 이사. 감독해야죠? 누가? 감사. 이사는 필수적 상설기관이에요. 얘는 임의적 상설기관이고 얘는 필수적 비상설기관이고 즉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으면 항상 움직여. 항상 있죠. 그래서 필수적 상설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는 둘 수 있다예요. 어떻게 하다고? 둘 수 있다.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럼 뒀으면 걔 계속 있겠죠. 그래서 임의적 상설기관이에요. 사원총회는 반드시 있어야죠. 근데 사원총회 맨날 해? 가끔 해? 가끔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상설기관이에요. 필수적이지만 비상설기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감사, 사원총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는 건 사원총회고 그걸 집행하는 건 누구예요? 이사고 그 다음에 그걸 감독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면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재단법인은 이사만 있을 수도 있어. 감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재단법인 이사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만 있는 경우.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뭐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10페이지 보세요. 기관의 의의는 보면 되고 기관의 종류에서 이사, 감사, 그 다음에 사원총회 있고 이사는 필수적 상설의 집행기관이며 감사는 임의적 상설의 감시기관이며 사원총회는 필수적 비상설의 의사결정기관이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2번에 이사 나오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수 기관이다. 그래서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어떻게 해요? 대표하고 대표권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하죠. 그러면 법인의 이사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죠. 그럼 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 대표가 원칙이에요? 공동 대표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대리 배운 사람 많은데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뭐가 원칙? 각자 대리가 원칙이듯이 대표는 각자 대표가 원칙이에요. 내부적 업무 집행 어떻게 해? 외부적인 대표권은 각자 하는데 내부적인 업무 집행 어떻게 해요? 이사의 과반수래요. 이거. 대외적인 대표권은 어떻게 해요? 뭐가 원칙? 각자 대표예요. 각자 할 수 있어. 근데 대내적인 업무 집행 어떻게 해야 돼?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해요. 하면 A 법인에 갑이사, 을이사 있어. 근데 B하고 계약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같이 가 혼자 해도 돼. 갑을병 3명이야 이사가. 각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각자 할 수 있어. 왜? 대표권은 각자니까. 근데 A 법인에 뭐 C라는 애가 있는데 얘 징계하고 싶어. 징계. 이건 대외적이야 대내적이야? 그거 어떻게 해?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고. 알겠죠? 대표권은 각자지만 대내적인 업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해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임면에서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있어요? 없어요? 정관에 적어야죠. 필수적 지사항이잖아. 이사의 임면 방법. 그래서 이사의 임면 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특별히 정함난 위임의 법리가 어떻게 한다? 적용된다. 그래서 법인과 이사 관계는 뭐예요? 뭔 관계? 위임 관계. 근데 위임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나중에 또 이런 시간 배울 텐데 위임 계약은 자유롭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위임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한마디로. 상호 해지가 자유로워요. 내가 소송이 벌어졌어요. 변호사님 했죠? 뭐야? 위임 계약 한 거죠? 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변호사도 나 안 할래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상호 해지가 자유로워요. 한마디로 해서. 그쵸?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나올 텐데, 보시면요. 자, 다시 보세요.
이사의 임명법은 정관에 하고 법인과 이사 사이는 특별히 정하면 위임의 법리가 되어간다. 특히 이사의 성명 주소는 뭐다?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나와 있죠? 이거 미리 좀 얘기하면 법인은 등기야 성립한다고 했죠? 등기야. 그래서 설립 등기는 법인의 뭐냐면 성립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 외의 등기는 변경 등기, 그 외 등기도 있죠? 그 외 등기들은 전부 다 뭐냐면 대항 요건이에요. 성립 등기는 뭐라고요? 성립 요건이고 그 외의 등기는 뭐예요? 대항 요건이에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아까 봤죠? 이사의 임면은 어디다 적어? 이사의 임면 정관의 기재예요 이거.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어떻게 짜가진 정관의 기재. 규칙이니까. 그러면 이사 임명했죠? 걔가 명함만 파면 이사야? 명함만 파면 이사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확인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이사래 내가 한번 이사래. 진짜 삼성전자 이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등기부 등본 떼보면 나오거든. 그래 공시하고 있다고. 진짜 이사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뭐다? 등기사항이에요.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는지는 정관에 작성하는데 성명과 주소는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럼 보세요. A법인에 갑이사가 있어요. 잘렸어. 대표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잘렸다는 거 등기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근데 아직 등기는 아직 안 했어. 안 바꿨어. 병이 얘하고 매매 계약했어. 갑이사하고 자른 갑이사하고. 이 계약은 A법인에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등기 안 했잖아.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 악이야. 얘 알아 얘 이거 잘린 거. 그리고도 계약했어. 효력 있어 없어? 있어요. 선악 불문이야. 거기 뭐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선의의 제3자라고 안 돼 있거든 법에.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건 선악 불문이다라는 게 통섭할래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딱 선의로 오해하기 딱 좋거든 이게. 선악 불문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대개 다 뭐예요? 선의의 제3자죠? 대부분 다. 근데 얘만 선악 불문이야 거의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사의 대표권은 뭐가 원칙? 각자 대표 원칙이죠? 근데 공동으로 해라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이사의 대표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기해야 돼. 공동대표라는 걸. 등기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등기 안 했다. 공동대표인데 등기 안 했다. 혼자 했다. 효력이 있어 없어? 법인에게 효력이 있어 없어? 공동대표인데 등기 안 했어 이거. 등기 안 했죠? 근데 얘가 혼자 해버렸어. 효력이 있어 없어? 있지. 대항 못하니까. 알겠지만 등기 이사의 대표권 제한 이런 거 다 어떻게 알아? 등기해야만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선악 불문이에요. 보시면 되죠. 대항할 수 없다. 거기 다시 보세요.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이거 시험에 갖고 나오는 그 다음 얘기예요.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 잘 내요 가끔. 즉 이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해. 수리됐을 때도 발생해. 도달했을 때. 수리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회사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사 말고 여러분들은 뭐야? 고용계약이죠? 여러분들 고용계약이야. 이사는 뭐예요? 위임계약이야. 틀려. 이사는 위임계약이고 여러분들은 고용계약이에요 되게. 그럼 고용계약이면 너 되게 1년 고용 1년 계약하자. 계약 1년이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 없어? 내 맘대로? 나 사표 썼어. 다음 날부터 안 나가. 돼 안 돼? 안 돼. 사표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건 합의해지라고. 여러분이 사표 쓰는 거는 합의해지야.
원래 계약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고 내가 1년 계약했으면 1년 다녀야 돼, 말아야 돼? 1년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둔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거고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합의해서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합의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 이상은 그만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고용계약에서는. 근데 위임계약은 뭐예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수리될 필요 없고 권한 있는 기간 어떻게 되면 도달만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고용계약과 위임계약이라서 그래요. 보시면 되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권한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를 집행한다. 대표권의 제한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제한.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 정관의 규정만 있으면 제한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지. 근데 제3자가 대항하려면 등기해야지. 등기해야 돼.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견에 의해야 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기재하에 효력이 생기는데 사단법인의 경우에 사원총회 의결로 대표권을 제한하는 때에도 그것만 효력이 없으며 그 의결사항을 정관에 기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악을 어떻게 한다? 불문한다.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사의 대표권 자 원래 각자 대표예요? 공동대표예요? 각자 대표죠. 근데 공동으로 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정관에 기재해야지. 정관에 기재하면 대표가 어떻게 돼요? 제한돼. 자 공동대표라고 했죠? 공동대표하고 결의했죠? 그럼 어떻게 해? 정관에 기재해.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혼자 하면 돼? 안 돼? 안 돼. 같이 해야 돼. 그쵸? 근데 그것도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해야 돼. 알겠죠? 일단 정관에 기재해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고 제한됐다 하더라도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해상반행위의 제한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거 없고 뒤쪽 나가서 대내적 권한 보면 정관의 규정 및 총회 의견에 따라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대내적 업무는 이사의 뭘로? 과반수로 결정한다. 나와있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각자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사의 과반수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뭐가 되냐? 뭐 청산인도 있는데 임시이사 그 다음에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임시이사는 뭐냐면 이사의 결혼이 있거나 A 범인의 이사가 갑인데 혼자밖에 없는데 갔어. 죽었어 한마디로 해서. 결혼이 있어요. 그럼 법인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럼 빨리 새로운 이사 뽑아야죠? 시간 오래 걸려. 문제 생겨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사의 결혼이 있거나 그래서 법인의 운영이 원활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은 누구 선임하냐면 임시이사 선임. 임시 잠정적 이사죠 한마디로 말해서. 얘도 이사야 아니야? 이사니까 모든 권한 다 갖고 있어요. 대내적 대외적 다 갖고 있고 새로운 사업도 실현할 수 다 할 수 있어. 근데 신임 이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둬야지. 정식 이사가 들어오면 그만둬야죠. 임시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특별대리는 뭐냐면 이해상반행위예요. 이해상반행위인 경우에 누굴 선임한다? 특별대리인이에요. 뭔 얘기냐면 A 법인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고 싶어요. A 법인에서. 근데 이사가 갑이사가 있어. 갑이사가 근데 이 땅을 사고 싶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지 맘대로 사겠는데? 싸게 살 거 아니야 지가. 일종의 자기계약 돼버리지.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계약 돼버리지.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땅 파는 거에서는 갑이 대표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의뢰하는 다른 이사가 있을 수 있잖아. 다른 이사가. 그럼 의뢰하면 되는 거야. 갑은 못해. 의뢰하면 돼. 근데 의뢰 없어. 혼자야 이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때 선임하는 게 누구예요? 특별대리.
특별대리는 이 E에 상반하는 행위만 할 수 있어, 이것만. 그래서 뭐 A를, 뭐 B라는 애를 E에, 특별대리면서 얘는 이 땅 파는 것만 대리할 수 있다고 한번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A법인에서 갑이사가 선출됐어요. A법인에 갑이사가 선출됐어. 근데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대. 막 소송 벌이고 난리 났어. 선임 과정에 문제 있으면 이사 벌이잖아요. 소송 난리 났어. 그래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으면 직무집행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톱이잖아, 스톱.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직무대행자예요. 얘는 통상의 사무할 수 있어요. 뭐만 할 수 있다? 통상의 사무. 통상적인 업무만 하지 이걸 넘어서서 할 수 없어요. 이걸 넘어서려면 반드시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임시사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얘는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112페이지 반거 화분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사를 선임해야 된다. 임시사는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이사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나와 있죠. 다 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도 하고 다 해. 마음대로 해.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다른 이사가 법인을 어떻게 한다? 대표한다. 그러나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특별대리인만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직무대행자, 이사의 선임에 하자가 있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는 자이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결국 뭐만 한다? 통상사무한다. 법원 허가 받기 전에는 통상사무한다. 한마디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감사. 자, 감사는 법인을 어떻게 하는 거? 감독하는 거죠? 그럼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감사는 뭘 감독하겠어? 재산, 그렇지. 재산 감사해야지. 또 이사. 그러니까 이사가 잘하는 잘못하니 감사할 테고 재산 상황 감사하겠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총회에 보고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해야겠지. 그러니까 나오잖아. 1번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 2번 이사의 업무 집행하는 상황을 감시하는 일. 셋째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해서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나와 있죠? 간단해요. 이사 감독하고 자산 감독하고 문제 있으면 총회에 보고하고 그렇죠?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총회에 보고하려니까 총회에 수집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간단하죠. 감사의 권한이에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원총회 나오는데 사원총회부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죠.